굉장히 우리 드론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 군의 무기체계 전복되기 시작한 시점이 1970년대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드론은요, 미래군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관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역전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토리텔러로 초대받은 국방연구자 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역전의 이슈에서 풀어주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드론 공격으로 헤즈볼라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었죠. 이제는 드론이 전쟁의 주인공이 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전에서 전투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드론이 이렇게 군사용으로 알려진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드론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의외로 드론의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자,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을 실시한 지 15년 만에 인류 최초의 드론이 등장합니다. 1918년 미국은 목재 합판과 종이로 만든 일회용 비행기인 캐터링 버그를 개발합니다. 이 캐터링 버그는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순항 미사일의 할아버지격입니다. 한편 현대적 의미의 실용적 드론을 최초로 만든 것은 영국이었어요. 항공기 제작사인 드 해빌랜드가 만든 DH-82B 퀸비라는 것이 바로 이 최초의 실용 드론이었습니다. 이 퀸비는요, 무선 원격 조정 방식을 채용한 세계 최초의 드론으로 대공 사격 훈련의 표적으로 개발이 돼서 1935년도에 최초로 비행을 했습니다. 퀸비의 비행을 참관했던 미 해군의 윌리엄 스탠들리 제독이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미국도 이런 무인기를 개발하라 지시를 하면서요. 자, 무선 항공기, 그러니까 라디오 플레인 RP-2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이 스탠들리 제독은 이 퀸비, 그러니까 여왕벌에 반대되는 이름인 드론이라고 이 무인기를 명명을 합니다. 드론 수퍼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드론이란 단어가 이렇게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드론이 순항 미사일과 달리 이 드론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 현대전에서 자리매김하게 된 거는 베트남 전쟁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정찰용으로 썼다는 것에서 이 무인기의 가장 큰 특징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냉전이 가속이 되니까 미국하고 막 소련이 서로 막 핵 개발을 하고 핵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서로 정찰을 해야 됩니다. 정찰을 하는데, 자, 당시 초기에는 인공위성 기술이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U2라고 하는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서 소련하고 중국 안쪽에 들어가서 막 정찰을 했는데, 이 들어가는 항공기들이 계속 이 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히면서, 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타지 않는 무언가를 보내면 되지 않겠냐. 바로 이래서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초에는 대공 훈련을 위한 공중 표적 같은 되게 좀 약간 부차적 임무로 활용되다가, 자, 점차 정찰 임무로 발전을 했죠. 자, 그리고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게 다시 목표를 타격하는 정밀 타격 임무로 바뀌어 나갑니다. 사실 이런 드론을 정말 제일 창의적으로 활용한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드론에 이 TV 카메라를 장착해서 이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송하는 드론을 1973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마스티프라는 드론인데, 1980년대 초에 레바논 분쟁에서 이 마스티프와 스카우트라는 드론을 투입을 해서, 자, TV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활용하는 걸 보고 미국도 야, 우리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요. 자, RQ-1 프레데터라는 드론이 되면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원격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데터가 1995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면서 이 드론은 미국의 군사작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특히 미국은 이 RQ-1이라고 하는 이 중고도 무인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는 정찰용 드론인 RQ-4 글로벌 호크를 1998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RQ-4는요 최대 6만 피트 그러니까 18km 상공까지 비행해서 그렇죠 대기권을 이미 넘어섰죠 그렇죠. 그래서 34시간 이상 채공 가능하면서 비행을 해서 정찰 위성만큼이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니까 실시간 타격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MQ-1 프레데터예요. MQ-1은 뭐냐? 정찰용을 공격용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되게 역사가 재밌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빈라덴 아시죠, 그렇죠? 빈라덴 9.11 테러의 주범. 이 빈라덴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이런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특히 이제 2000년에 미국 구축함 콜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CIA는 이 빈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9.11 테러 전이죠. 그래서 이 빈라덴을 찾기 위해서 이 RQ-1 프레데터를 정찰용이죠. 정찰만 가능한 프레데터를 투입을 해서 아프간을 샅샅이 뒤졌다가 결국 찾았어요. 빈라덴을 찾았는데, 찾은 빈라덴을 실시간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항미사일 같은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게 정찰용 프레데터에 여기에다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걸 장착하면은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공격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 정찰용인 프레데터를 공격형으로 개조한 MQ-1을 2000년 후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1년 여름 정도에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보낸다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9.11 테러가 터지고 결국은 이제 암살이 늦은 거죠. 빈라덴 암살이 늦어서 막상 빈라덴 사살 작전에는 투입하지 못했는데 2001년 후반에 이제 막 미군 특수부대 보내고 막 이렇게 공습하고 하면서 작전할 때 이때 CIA가 이 MQ-1도 같이 보내서 이 테러범들을 암살하는 임무에 이걸 쓰면서 이때부터 킬러 드론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드론을 전쟁에 활용한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자, 일단 드론이 적을 항복시킨 사례가 있어요. 1991년 걸프전에서 이제 미 해군의 전함 미주리가 이라크 군이 점령하고 있던 파일라카 섬에 포격을 가합니다. 포격을 막 가요. 가한 다음에 이제 포격을 가했으니까 이제 얘를 정찰하려고 제대로 포가 착탄했는지 RQ-2 파이오니어 드론을 보냈는데 이 드론을 보고 이라크 군이 거기 드론에다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론이 항복을 받아낸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론 사용이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전쟁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자, 엄청난 병력의 열세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이 곧바로 이렇게 수도 키이우를 점령당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쟁 초기부터 드론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 투입을 하면서 전세를 바꾸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 작전의 주역은 아에로로즈드비카라고 하는 드론 전문 부대입니다. 애초에 사실 이게 드론 동호회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민간 드론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군 드론 부대들을 이끌어 나간 거죠. 대대 이하의 소부대, 심지어 중대, 소대, 정말 낮은 경우 분대 규모까지도 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내가 분명히 적보다 적은 병력이지만 적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얼만큼의 병력을 갖고 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가진 제한된 병력으로 그거를 싸워내는 거예요. 전쟁이 처음에 키이우 점령전에서 이제 돈바스로 전쟁 국면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자폭 드론이 대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란제 굉장히 싼 드론을 수입을 해서 얘를 공격에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양한 자폭 드론을 개발을 합니다. FPV 드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퍼스트 퍼슨 뷰, 즉 이렇게 이 조종하는 사람이 비행기 시각으로 보는 거죠. 마치 항공기 조종하듯이.
원래 이 FPV 드론이 어디에 쓰냐면 레이싱 경주할 때 드론 갖고 레이싱 하잖아요. 이때 활용을 합니다. 이 레이싱 드론에다가 좀 출력을 좀 높여서 거기다 폭탄을 결합을 한 다음에 정말 레이싱 하듯이 쭉 다양하게 기동해서 날아가서 목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제작비 해봐야 수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싸봐야 한 뭐 500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수십억 원짜리 전차와 장갑차를 한 번에 파괴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가성비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드론은 소모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써보고 보니까 마치 총알처럼 포탄처럼 이거 싸게 만들어서 싸게 소모할 수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은 되려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시가지에서 포탄을 막 여러 발 쏴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차라리 FPV 드론에 폭탄을 연결해서 막 이렇게 막 이 밀폐되는 공간 막 이렇게 막 기동해갖고 와서 때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고 부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다만요, 기존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포병 전력이 제대로 돼 있고 항공 전력이 제대로 돼 있고 모든 전력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드론에 이만큼 의존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드론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양쪽 다 그런 현대적 무기를 못 만드니까 드론에 더욱더 의존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때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현대적인 무기 다 필요 없다, 드론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드론의 역할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현재 쓰고 있는 현용에 있는 장비들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군사용 드론에 대한 그 우수한 기술력인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 있나요? 독보적으로 미국이 1위예요. 근데 이 드론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이스라엘이 선구자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만든 그런 뭐 이렇게 수제 드론, FPV 드론 같은 거 말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개량된 형태, 군용으로 개량된 형태의 드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드론은 이스라엘이 사실 제일 먼저 잘 만들어냈고요. 그걸 되려 이제 미국이 수입해다 쓰는 그런 모습들 혹은 미국 회사와 이스라엘 회사 같이 손잡고 국산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진정한 드론 강국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용 드론 시장에 정말 최고의 강자인 DJI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정말 세계의 공장답게 싼 값에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국내 무인기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우리 드론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우리 군의 무기 체계에 접목되기 시작한 시점이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무인기 개발이 시작이 돼서요. 무인기인 솔기가 개발됩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1970년대 이러한 전술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91년에는 정찰용 무인기인 비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비조는요, 2000년대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 카이와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단급 무인정찰기 송골매로 발전됩니다. 사실은 송골매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미 2000년대에 그런 정도의 무인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거의 초기에 이 개발에 나선 국가들, 초기에 굉장히 개발을 이끌어가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지금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16년이 걸리고 있어요. 그 이제 이 무인기가 요거에 뭐냐면 딱 그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맹활약했던 MQ-9 리퍼, 이제 이걸 참조해서 그거하고 비슷한 크기로 만들겠다고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좀 지연이 됐다가 2023년 작년부터 양산 결정이 됐고, 그래서 2027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사용 드론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 우선 그 육군의 군단급 드론 사업이 가장 시작이겠죠. 이때 이제 RQ101, RQ101 그 송골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제인 서처 2 혹은 헤론 1 이런 것들이 이제 채용돼서 사용되어 오고 있었고요. 공군으로 넘어가면은 공군은 이미 그 RQ-4 글로벌 호크 그 소위 그 정찰 위성에 거의 비견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졌던 이 글로벌 호크를 2019년부터 도입을 해서 대북 정찰 등 임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글로벌 호크가 이 굉장히 좀 운용 유지비가 비싸서 고민이 좀 많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Q-105K MUAV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27년부터 공군의 정찰 비행단에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MUAV는 단순히 정찰용뿐만이 아니라 공격형, 그래서 RQ가 아니라 MQ, MQ-105K도 같이 생산돼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함정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회전익 무인기인 그 슈벨의 S100을 꽤 오래전부터 운영해왔어요.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었고, 근데 이 기존의 S100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S300을 도입해서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도입되는 기종은 슈벨과 함께 국내 한화 시스템이 같이 개발을 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작전 요구 조건에 맞게 개조해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드론들이 지금 있긴 합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 굉장히 좀 드론 활용도가 낮은 편이에요. 이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그 자폭형 드론의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떤 드론인가요? 예, 그 보면은 이제 8월 말이었죠, 그렇죠? 이때쯤 해가지고 두 종의 드론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는 전술급이고 나머지 하나는 작전급의 자폭 드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전술급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양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고 있는 란쳇 3라고 하는 드론과 유사합니다. 이 조그만 막대기 같은 X자형 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달려있는 형태인데 이걸로 뭐 하냐 하면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하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한 100km 정도 속도로 막 배회하고 있다가 표적이 나왔다 그러면 수직으로 한 300km 정도 속력으로 딱 해가지고 해서 전차와 장갑차가 가장 약간 상부 장갑으로 곧바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이 작전급 드론은 어떤 약간 가오리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아군이 많이 활용하는 이란제 샤헤드 136과 유사한 외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것보다 북한이 보여준 건 좀 진화된 형태입니다. 샤헤드 136은 이스라엘의 하피라고 하는 드론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해롭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형 드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드론은 그 바로 샤헤드 136이나 하피 구형이 아니라 그것보다 신형인 해롭과 유사한 형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등장한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아마도 이렇게 지금 러시아군이 쓰고 있는 란쳇 3와 샤헤드 136보다 조금 개량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국군에도 무장을 하고 러시아에 수출해서 현지 작전 성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술과 교리를 더 개발하는 그런 역할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공개했던 것보다 저는 올해 공개된 게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폭 드론 정도는요, 솔직히 커다란 기술 없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도 만들 정도니까. 자, 그러면 어떠냐면 지금 북한은 뭐 탄도미사일, 뭐 심지어 ICBM, 순항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북한에게 있어서 이 정도를 만드는 거는 그닥 크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론 공격에 대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제압하는 하드킬,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대응해서 얘를 사용불능을 말하는 소프트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은 소프트킬 방식의 대응으로는 대드론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 전쟁터에서 더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한 대를 뭐 이렇게 전파를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결국 이 드론들이 원격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격 제어가 되는 이 주파수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재밍 능력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이외에도 사실 이 하드킬에 관해서는 기존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대공 무기 체계, 뭐 대공포,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로 충분하게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숫자를 좀 더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전, 그 드론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부도 창설이 됐다고 하네요. 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죠. 이제 뭐 줄임말로 드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작년 2024년 창설이 돼서 자, 우리 국군의 드론, 무인기 전력을 통제하고 작전을 전담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필요하다,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 이거 보니까 터키가 뭐 별도의 드론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좀 달리 보는 것이 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아니라 드론은 기능 사령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론은 이제 특정한 수준의 부대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보병 분대에서부터 모든 부대가 다 활용해야 되는 이제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대에서만 운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드론을 군내에서 널리 확장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사령부에서의 역할이 작전사령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작전은 기존에 있는 다른 그 기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거기에 드론 전력을 얹혀주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접근이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과 반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 청취를 하고 그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이 드론의 양산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드론은요, 미래군을 위해서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때문에 병력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방개혁을 통해서 뭘 했냐면 50만 명으로 군대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걸려서 줄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요. 자, 당장 지금 인구 감소율이 너무 심각해서 2040년대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50만 명에서 15만 명을 더 줄여야 돼요. 그러면 북한은 막 핵 개발하고 뭐 하고 위협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무인 전력이라도 늘려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개방된 사고입니다. 드론을 소모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드론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다. 뭐 이게 뭐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하여튼 잘 만드는 업체들을 키워내고 그러다 보면 환경이 설정이 되니까요. 드론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 시행착오를 반복해야지 정말 우리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론을 너무 손쉬운 수단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한 환성을 가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저렇게 종횡무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어느 쪽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기존의 무기 체계들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현실의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요, 현대전에 적합한 드론 작전 운용 개념을 확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드론을 만들어낼 때 우리도 미래전에서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는 선진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